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타인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는 결코 보상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 공정한 가격을 내지 않고도 뭔가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에픽테토스. 네, 감사 스마일에게도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 상담, 메일, 카톡, 심지어는 인스타에서까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한 줄 명언처럼 그냥 저에게 물어보고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감사 스마일 찐팬분이라든지 또 저를 오랫동안 응원해 주시고 또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본인이 어떤 것을 갖다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짜를 갖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콕 하고 이야기 드리면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96평 실거래가가 180억이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파트가 이제 물론 펜트하우스일 수도 있겠지만 180억. 근데 문득 왜 강남은 100억 넘어가고 70억, 50억, 30억은 이해가 된다라고 치지만 왜 고양시는 10억 넘어간다고 하면 아직도 비싸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선입관이고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GTX-A 서울운전구간 분명히 개통되게 되면 고양시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부동산이 다른 재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인서울, 서울, 용산, 강남, 마포, 성동, 동작, 강동, 송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양시도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오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는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신축 분양가 미쳤네요. 10년 전에도 분양가는 비싸다 해서 정말 비싼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왜 안 했을까 후회되고 5년 전 미분양 사태 발생했을 때 누가 부동산 사냐 했지만 산 사람들은 2배 이상 벌었고 지금 투자하려고 보니까 84타입이 9억이 되어버렸네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8월 31일 날 어떤 카페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신축 분양가가 물론 싸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내후년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집값은 지금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고양시 아파트가 정말 저는 착한 가격이라는 말씀드리고 어제 어떤 분이 본인이 감사 스마일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듣고 하다 보니까 원흥에 있는 모 단지를 무주택자인 동생을 갖다가 적극 추천해가지고 지난주에 가계약을 했다라고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방송을 빌어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잘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가 판단하시고 각자가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뭔가를 행동을 할 테지만 아직도 콩락론 유튜브를 믿으면서 집값은 내년에 떨어질 거야, 내후년에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이 되어보시면 아실 거고 내후년이 되어보시면 알게 될 거고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2029년, 2030년이 돼보면 서울 수도권, 특히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이하로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매매가 23주 연속 상승했고요. 전세도 67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매매라든지 전세가 오름폭은 조금 둔화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추석 전 지금 이게 8월 29일 지난주 통계인데요. 아마 주간 변동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 하반기 특히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경기도도 매매가 14주 연속 상승이고요. 전세도 63주 연속 상승인데 마찬가지로 매매나 전세의 오름폭은 조금 지난주랑 비슷하지만 아마 이 오름폭이 약간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매매라든지 전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발송님께서 1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인간의 불행이란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1년 전에 예를 들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마피가 될 것이니까 절대 분양받지도 계약하지도 말라고 하는 놈들 말만 믿고 실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이라는 게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인사이트가 없으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한다든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둔촌주공을 당첨되었으면서도 포기하신 분들, 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안 하신 분들. 근데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은 당첨돼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우신 분인 것 같고, 가장 행복했던 분들은 재작년에 둔촌주공 분양했을 때, 그리고 작년 초에 미분양이 났을 때 말 그대로 분양을 받으셨던 분이 가장 행운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 스마일도 15년 동안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반복해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 또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인풋했던 것을 아웃풋을 하면서 저 또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채워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내가 어떤 가치를 갖다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을 서론이 조금 길어서 또 어떤 분들 싫어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본론보다 서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 이경환 기자님의 K컬처밸리 계약 해지 논란 국회로 국감 청원이 5만 명이 넘겼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일 국정감사 요청 청원 동의가 5만 명이 넘겼고요. 국회 소관위서 심사를 들어가는데 본회의 부의 여부와 결정이 됩니다. 청문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일단은 국회 청원이 동의가 되었지만 또 가장 중요한 행안위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갖다가 좀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시게 되면 5만 명 이상 동의하게 되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심의 의결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에 이제 민주당의 그런 역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이 같이 힘을 모아서 고향 시민들의 이런 염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빌어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고양시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 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정치적 사안이 아닌 특정 지역의 민원성 청원이 필요 조건을 충족한 사례도 거의 없는데도 고양 시민들은 달랐다. 그래서 청원 서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무엇보다 고양 시민들의 청원을 국회 행안위가 의제로 설정해서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는데 방송을 빌어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감스님들이 정말 소중한 청원을 갖다가 동의해 주셔서 가능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고양시 덕양구의 고양시 유튜버이긴 하지만 덕양구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고양 시민으로서 CJ 라이브시티에 동참해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 서구의 국민들도 덕양구가 이렇게 노력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내년에 JDS 지구 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창릉이라든지 대곡도 이런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고양시가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젊은 분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서울보다 고양시를 더 찾을 날을 갖다가 될 수 있도록 고양 시민들이 지금부터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요. 철도경제신문의 장병국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서해선 파주 운정 연장 하반기 실시 설계 들어가고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해선이 운정역까지는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바람대로 제 예상대로 일산역에서 5.3km 추가 연장을 해서 2026년 개통 목표로 아마 용역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정역까지 서해선이 연장이 운행되면 파주에서 이제 경기 서남부권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충남 홍성에서 향남까지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원시에서 향남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한 2년 정도 시간 걸리면 이제 일산, 파주 운정에서도 서해선으로 한 번에 충남 홍성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GTX-A도 이제 곧 개통을 하는 연말에 또 개통을 하기 때문에 파주, 고양시 이쪽에 서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이런 교통의 편리함, 그다음에 교통혁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기쁜 소식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달 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26년에 운행이 되었으면 개통 목표로 지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서해선이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다지 일산 집값이라든지 고양시 값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서해선이 지금 완전 개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까지만 지금 가 있는데 만약에 화성이라든지 충남 홍성까지도 내려가는 게 앞으로 빠르면 한 2년 있으면 지금 다 완전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때랑 발맞춘다고 하면 파주 운정에서 2026년 정도가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충남 홍성까지도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겠다. 신안산선 공용하는 구간 때문에 지금 시야호를 갖다 못 건너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잘 되고 신안산선도 계획보다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잘 지금 공사가 진행돼서 이제 목표대로 또 개통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의 블로그님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 비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메르님의 이 블로그 글은 제가 링크를 걸어서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 비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제가 이거를 2번을 읽어봤거든요. 야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가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70번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원론적인 것들 전세자금 대출도 결국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발생 확률은 극히 낮더라도 이런 허점이 있으면 은행들은 대출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도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보통 보증이나 보험이 있어서인데 은행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허그에서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는 90%, 허그라든지 서울보증보험 100%를 보장해 주니까 은행이 말 그대로 전세대출을 마음 편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개편안을 보게 되면 9월 중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 이상의 위험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 부담이 커진 은행이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은행이 깐깐해진 것이 제도 변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26일 날 신한은행이 먼저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
다른 은행들도 하나씩 지급 중단을 시작했다. 지금 이제 뭐 계약금 2배 물어줄 판이고 난리난 전세입자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또 기사가 있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안고 집을 살 때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이 당일에 매매계약과 전세를 모두 처리하는 방식이라 위에 설명한 위험이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보험에서 90에서 100%를 보증해 주었던 것이 70에서 80%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 부담이 커지고 은행은 위험한 것부터 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고 있는 비밀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메르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물론 정부의 가계자금 대출 축소 압력에 은행이 반응한 것도 일부 또 이유가 또 있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이 높아서 돈이 안 되는 영역을 먼저 쳐내는 것이라 봐도 될 듯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한 줄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원래 무엇인가 하던 것을 중단할 때는 가장 위험하고 돈이 안 되는 것부터 중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발생 시에 손해 금액을 감안하게 되면 위험도 비용의 일종이고요. 위험이 있어서 가장 돈이 안 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부터 막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를 줄여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효과까지 기대를 하는 것 같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의 은행의 부담이 현재 0에서 10%, 20에서 30% 올라가니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자체에 대해서 은행이 깐깐하게 나올 것 같다. 갈수록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메르님의 블로그 제가 70번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 정말 임대차 3법이 여기에 불을 지폈다. 그 다음에 70, 80년대 전세가 처음에 말 그대로 이제 왜 전세라는 제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활용을 했었는지까지 이 메르님의 인사이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전세가 다시 유행했던 게 70년대였고 또 80년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왜 전세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없었고 또 이자가 또 비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2번 이상 읽어보면서 정말 그리고 전세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세 이야기. 이 글도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간접 경험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또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떤 것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불행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갑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아니 또 전세를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심각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은행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거든요. 지금 아마 은행들은 올 전반기에 쉽게 말해서 1년치를 다 벌었던 걸로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정말 올 하반기에 있는 것까지 지금 거의 지금 다 많이 벌었다. 아마 성과금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저는 왜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줄여가지고 서민들을 또 피해를 갖다가 주는 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민들, 니네들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말고 말 그대로 아파트 전세 살지 말고 그냥 빌라나 다가구 그렇게 살아라.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전세를 갖다 아파트를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서민들까지 정말 집을 갖다 사지도 못하게 하고 말 그대로 전세도 지금 못 살게 하면서 이제 월세로 이제 떠미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전세라는 제도가 서민을 갖다가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진 않겠지만, 반면에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더 늦추게 되고, 또 전세금을 또 임대인분이 올리지 않으면 정말 10년이고 계속적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게
전세인데 임대 입법 때문에 착한 임대인이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임대 입법 때문에 10년을 갖다가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또 2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 그대로 전세 임대인을 갖다가 또 시장에서 많이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청약으로 해가지고 새 집만을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요도 너무너무 많은데 안타깝게도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신축 분양가라든지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2년 전, 5년 전 가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갖다 또 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내 집 마련을 했었으면 지금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작년에도 못했다 보니까 올해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또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년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서울 수도권은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그 다음에 뭐 3기 신도시 이게 입주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한꺼번에 입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내가 내 집 한 채는 지금이라도 마련해도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물론 집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 결심해서 선택했어 라고 내가 결정한 순간에 후회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결정하는 순간에 본인의 인사이트가 없으면 정말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께 조언을 꼭 받으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9월 3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오늘도 행복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